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윤석희 작가의 이틀이란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2013년 이호성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젊고 경쾌한 감각으로 나른한 이틀간의 경험을 잔잔하고 따뜻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이 작품은 봄에 쓴 소설로 목련이 필 때 써서 목련이 질 때 마쳤다고 합니다. 작가는 종종 집 근처에 있는 커다란 목련나무를 보러 가곤 했는데 아직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은 나무를 보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러다 마침내 목련이 피기 시작하면 잘했어, 올해도 수고했어 하고 말해주곤 한다네요. 자, 지금부터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산책하듯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틀. 감기에 걸려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하자 김비서가 거짓말하지 말라며 웃었다. 상무님은 원래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는 이렇게 속삭였다. 저에게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무슨 일 생겼죠? 비밀 지켜드릴게요. 김비서의 말을 들으니 재미있는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어졌다. 못질을 하다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할까? 김비서라면 당장에 달려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애인이 생겼어. 둘이 꼭 구경 가. 당연히 김비서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어때? 아침에 눈을 떴더니 갑자기 통영에 가서 복국을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려고. 김비서가 웃음을 억지로 참는 게 수학의 너머로 느껴졌다. 차라리 감기라고 하세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회사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젊었을 적에 만취해 양말만 신은 채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다. 눈이 내리던 12월이었고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20분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골목길 끝에 있었다. 그곳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앓아눕게 되면 그 소식을 들은 첫사랑이 따뜻한 죽을 끓여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감기는 걸리지 않고 동상에 걸렸다.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터졌다. 동상이 심하면 발가락을 자를 수도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병원에 갔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네? 하고 의사에게 말했다. 아직 결혼도 못했단 말이에요. 내 말에 의사가 웃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도 웃었다. 아내와는 거기서 만났다. 발가락을 드레싱해주던 간호조무사였다. 나는 회식 자리에서 종종 그 이야기를 했다. 직원들이 지루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어쩔 수 없었다. 참아지지가 않았다. 감기 따위에 걸려 골골대는 젊은 것들을 보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호통치는 나 자신을 나도 싫어한다는 걸 직원들은 모르리라. 감기가 아니라면 그냥 꾀병 한번 부리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줘. 봄이잖아. 나는 말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다고. 등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만 같다고. 만약 이런 기분을 사람들이 감기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내가 그것에 걸린 것만 같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김비서가 네, 그럼요. 봄이에요, 봄. 하고 대답했다. 쌍둥이 딸 중 하나이가 아빠와 살겠다며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지난주였는데 그게 잘 해결되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는 않았다. 어찌되었든 김비서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게 분명했다. 왜냐면 10대니까. 31년 전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김비서는 하도 긴장을 해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때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김영숙 씨? 우리 이모랑 이름이 같네요.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사촌누이랑도 이름이 같아요. 26살이던 김영숙은 그 말을 듣자 웃었다.
제 친구 중에도 영숙이가 3명이나 돼요. 말을 할 때 보니 김영숙의 이에 립스틱이 묻어있는 게 보였다. 빨간색도 아니고 분홍색도 아닌. 사장은 웃음소리가 마음에 든다며 그녀를 뽑았다. 나는 사장에게 이에 립스틱을 묻히고 다니는 그런 칠칠맞지 못한 여자와는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형씨가 하고. 형씨가 이 좁고 좁은 사무실에서 더 어리고 더 예쁜 여자와 같이 일한다면 아마 그게 더 힘들 거야. 사장이 말했다. 나는 신혼이었다. 직원이 3명이었던 회사는 해마다 조금씩 몸집을 불렸다. 그동안 그녀는 서너 번 맞선을 받고 은행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쌍둥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혼을 했다. 작년 여름 사장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녀가 30년이 넘도록 우리를 보살펴준 유능한 동료였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장례식을 깔끔하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내가 죽어도 저렇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다. 그럼 사장님께는 배탈이 났다고 전할게요. 지난주부터 속이 안 좋다며 매운 걸 안 드셨잖아요. 나는 김비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장은 아마 오후쯤 괜찮으냐는 문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겠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신임 사장은 전 사장의 큰딸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 말고는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사장과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우리는 주방용품을 취급하는 무역회사에서 만났는데 그는 나보다 3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다. 알고 보니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건너 아는 사람들이 겹쳤다. 내 친구의 형이 사장의 친구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술을 마시며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 미경, 미숙, 윤희. 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했지만 생각나는 이름이라고는 탤런트들의 이름뿐이었다. 이름을 짓다가 우리는 취했고 취하자 늘 그렇듯이 이야기가 어찌어찌 다른 곳으로 흘러가 회사 욕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다 결국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신임 사장의 취임식에서 나는 직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임 사장은 우리 회사와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다고. 전 사장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나는 며칠 후면 퇴원하리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경련을 일으켜 1년에 서너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으니까. 전날 전어철이니 곧 전어회나 실컷 먹으러 가자며 퇴근하기 전 나는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은 언제든지 하고 대답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아침 7시에 출근하던 습관을 버렸다. 슬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살아서 뭐하나 따위의 감성적인 생각에 빠져든 것도 아니었다. 누구나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보다 더한 죽음도 겪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그런데도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천장을 보고 있다가 10분 지났겠지 하고 생각한 다음 시계를 보면 정확히 10분이 지나 있었다. 시간은 내 생각보다 더 빨리 흐르지도 않았고 더 느리게 흐르지도 않았다. 김비서와 통화를 끝내고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들렸다. 회사 근처에 괜찮게 하는 복집 생겼어요. 내일 점심 예약해 놓을게요. 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반듯하게 누워 천정을 바라보고는 10분을 세었다. 또 10분을 세고 또 10분을 세었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점심시간이었다.
무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12시가 되면 늘 밥을 먹던 습관 때문인지 속이 허전했다. 냉장고엔 뭐가 있지? 맥주는 이번 주 일요일에 마지막 남은 걸 마셨으니 없을 테고 검은 콩두유가 서너 병 그리고 달걀이 몇 개 남아있을 거야. 과음을 한 다음 날이면 나는 소금과 후추를 뿌린 날달걀을 먹었다. 그건 내게 술을 가르쳐준 삼촌의 숙지 해소법이기도 했다. 내가 술을 처음 마셨을 때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안주만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동찜이었다. 막걸리 한 잔에 동치미 국물 한 사발. 너무 배가 불러 취할 수도 없었다.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만 들락거렸다. 삼촌은 늘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서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삼촌을 즐겁게 해주려고 술에 취한 척했다. 삼촌의 얼굴에 대고 트림을 했을 때 그때 삼촌의 표정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생각난다. 삼촌은 그냥 달걀이라고 말해도 될걸. 늘 날달걀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영식아 라면 끓일 때 날달걀 꼭 넣어라 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삼촌이 날달걀 프라이 먹자 라고 말하면 나는 방바닥을 뒹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다. 삼촌 말에 의하면 나는 갓난아기였을 때도 날달걀이란 말을 귀에 대고 속삭이면 방긋 입꼬리를 올렸다고 한다. 날달걀, 날달걀. 뭐가 웃긴지. 기억이 없는 어린 시절 이야기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웃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는 그 안에 얼굴을 한번 넣었다 뺐다. 재작년 인터넷으로 이 냉장고를 샀다. 20만 원이 조금 넘는 소형 냉장고였다. 모텔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냉장고 말이다. 소형 냉장고 옆에는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가 있지만 고장나 전원을 빼버린 지 오래되었다.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나는 수리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 아내는 해마다 한 가지씩 가전제품을 바꾸었다. 어차피 바꿀 거라면 한 번에 바꾸자고 했더니 아내는 12달씩 돈을 모아 하나씩 사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고 했다. 아내가 샀던 가전제품들이 이제 서서히 고장날 것이라고 냉장고가 말해주는 듯 했다. 이사를 오자마자 가장 먼저 샀던 게 냉장고였으니까. 냉장고가 고장나자 나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음식들을 모조리 버렸다. 냉장실에 있던 반찬들도 버렸다. 냉동실 안쪽에서 떡갈비가 나왔는데 유통기한을 보니 세상에 8년이나 지난 거였다. 소형 냉장고는 얼음통이 작았다. 그것 말고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다. 맥주를 종류별로 사서 가득 채우고는 하루에 한두 개씩 꺼내 먹으니 호텔 미니바를 이용하는 것 같았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속옷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샤워를 하려다가 말았다. 물수건으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닦았다. 밖으로 나오니 바닥이 촉촉히 젖어 있었다. 아침나절에 비가 온 모양이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꽃잎과 나무에 매달린 꽃잎을 번갈아 보았다. 반반. 비를 견딘 놈과 비를 견디지 못한 놈이 반반이었다. 조금 걷다 보니 생각보다 더워 잠바를 벗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한기가 느껴져 다시 잠바를 입었다. 더웠다 추웠다 땀이 났다 오한이 났다 그랬다. 일요일에 종종 점심을 사 먹던 백반집에 갔더니 손님들로 꽉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인근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는 날이라고 주인 여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자리 하나 만들 테니 들어오세요. 오늘은 사장님도 공짜예요. 나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는데 그 이유가 공짜라는 말 때문인지 사장님이란 말 때문인지 나조차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다. 뭘 먹어야 할지 몰라 식당가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김치와 돼지목살을 넣고 비지찌개를 먹었으면 근처에 비지찌개를 파는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나자 더욱 비지찌개가 먹고 싶어졌다. 할 수 없이 순두부찌개라고 써붙인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고추기름을 넣은 매운 순두부찌개밖에 없었다. 양념장을 끼얹어 먹는 맑은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종업원이 그렇게는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메뉴판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종업원이 탁 소리가 나게 물컵을 내려놓았다. 제육덮밥. 나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말았다. 된장찌개를 시킬 걸 하고 후회했지만 막상 음식이 나오자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다. 반찬으로 나온 어묵볶음과 콩나물 무침도 남김없이 먹었다. 밥을 먹는 동안 땀을 흘려 겨드랑이가 축축해졌다. 약국에 들러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약사가 몸살 초기인 것 같다고 했다. 몸살이라니. 그래도 뭐 병 중에서는 가장 예쁜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건 딸아이가 초등학생 때 쓴 동시의 한 구절이었다. 아내는 그 동시를 냉장고문에 붙여놓았다. 동시의 제목은 몸살.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한여름, 이불을 덮어도 춥고 따뜻한 밥을 먹어도 춥고 엄마가 안아줘도 춥다고. 그렇게 추운데도 목구멍에는 뜨거운 게 들어있어 아무리 침을 뱉어도 뱉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난 참을 수 있어. 병 이름 중에서 가장 예쁜 이름이니까. 동시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났다. 무리하셨나 봐요. 몸살은 약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푹 쉬셔야 합니다. 약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알약을 4알이나 주었다. 약이 필요 없다면서요. 말대꾸를 하려다 말았다. 알약을 한 번에 하나밖에 넘기지 못해 4번에 나눠 먹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목련나무를 한 그루 발견했다. 5개 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의 입구에서였다. 이사를 왔을 때 아내는 이 연립을 보면서 여기도 곧 재개발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아파트도 오를 거예요? 하고 말했다. 재개발은 되지 않았고 아파트 값도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지금까지 페인트 칠도 다시 하지 않은 채 서서히 낡아갔다. 차를 타고 오고 갈 때마다 이 앞을 지나쳤지만 목련나무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에 알았다.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까? 나는 목련 아래에 서서 위를 올려다 보았다. 꽃잎이 컸다. 근사한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 그저 목련꽃은 참 크구나 하는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연립주택 단지에서 걸어 나왔다. 바가지 머리를 한 아이였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원래 목련나무가 이곳에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나무가 여기 있지 움직여요? 그렇게 말하고 아이는 정류장을 향해 뛰어갔다. 버스에 타기 전 아이가 아스팔트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나는 보았다. 왜 10대 아이들은 침을 뱉을까? 그걸 이해하는 게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되었다.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 한 분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어르신, 이 나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내가 태어날 때도 있었어. 네?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요즘 시대에 쪽을 지고 다니는 할머니가 있다니. 그런 모습 때문인지 목련나무도 할머니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을 뻗어 할머니의 손이라도 만져보려 했는데 어느새 할머니는 나를 지나쳐 노인이라기에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등산 스틱을 지팡이 삼아서. 나는 목련나무를 만져보았다. 나무는 단단했다. 손바닥에 힘을 주어 2번 때려보았지만 장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아파트 앞에 유치원 버스가 보였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인가 보다. 나는 오늘 한 일이라곤 밥 한 끼 먹은 거밖에는 없는데 저 작은 아이들은 벌써 유치원에 갔다 오는구나. 아이들을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노란색 유치원 버스나 노란색 유치원 원복을 볼 때면 나는 노란색을 입을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 가방을 내던지고 미끄럼틀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보자 좀 걷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걸었다. 자전거 도로인데 막상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후문 쪽으로 걸어가자 간단한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작은 공원이 나왔다. 발지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갈길도 보였다. 신발을 벗으세요 라는 편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자갈길을 걸어보았다. 몇 걸음 걷자마자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졌다. 더 앞으로 갈 수도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엄살을 부리고 싶었다. 그래서 아파, 아프다고 하고 혼잣말을 했다. 뒤를 돌아 벗어놓은 신발을 보았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처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게 보기 싫었다. 신발을 대충 벗어놓을 걸 그랬다. 내 예상대로 새로운 사장에게 문자가 왔다. 몸은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푹 쉬세요. 무리라니 힘이 부질 정도로 일을 하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였다. 나는 자갈길 가운데 서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몸살이 났는지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 점심은 혼자 죽 전문점에 가서 전복죽을 먹었고 저녁에는 영업부의 차장과 부장 이렇게 셋이서 일식집에서 술을 한잔 했다. 그게 다였다. 평소와 다를 것 없었다. 점심때 밥을 먹다 말고 나도 모르게 식당 주인에게 화를 낸 것 말고는 반찬으로 나온 장조림이 상한 것 같다고 했더니 주인이 나보고 입맛이 이상한 것 같다고 대꾸했기 때문이다. 주인은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장조림 맛이 어떤지 물어봤다. 모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나는 음식을 먹다 말고 테이블에 10,000원을 올려놓고는 식당에서 나왔다. 술자리에서는 영업부 부장에게 하지 않아도 될 잔소리를 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택시에서는 이문세의 노래가 나왔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다.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안나. 내가 그렇게 부르자 택시기사가 픽 하고 웃었다. 손님, 안나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아나. 이게 맞는 가사예요. 기사가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불러주었다. 20년 동안 나는 안나가 그 노래 속 여주인공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어쩐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택시기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매기의 추억이란 노래를 불렀다. 옛날의 금잔디 동산의 매기. 택시기사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도로를 달렸다. 전 어릴 적에 금잔디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참 바보 같죠? 택시기사의 이야기는 정말로 바보 같았다. 노래 제목이 매기의 추억인데 기사가 바보 같았지만 웃음이 나지는 않았다. 그 정도 바보 같은 이야기라면 나는 아침이 올 때까지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마터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뻔했다. 나는 자갈길을 뒤로 걸었다. 뒤로 걸으니 앞으로 걸을 때보다는 발바닥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더니 안경에 부딪혔다. 벌도 아니고 나비도 아니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어졌다. 따뜻한 물로 씻었으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 몸을 돌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오른쪽 안경 아래 사선으로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벌레가 안경을 깼다면 누가 믿을까?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깨진 안경을 썼다고 해서 하늘이 달라 보이지는 않았다. 반신욕을 하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더니 새벽에 눈이 떠졌다. 식은땀이 나는 증상은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발가락과 손가락의 마디가 쑤셨다. 컵에 찬물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그리고 보리차 티백을 넣고는 물이 미지근해지길 기다렸다. 약사가 준 알약을 더 먹어야 하나. 약봉지를 살펴봐도 빈속에 먹어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가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천장에서 즉석 죽을 하나 꺼내 전자레인지에 2분을 돌렸다. 새벽에 먹기에는 많은 양인 것 같다 남겨야지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맛있어서 다 먹었다. 죽을 먹는 동안 보리차가 마시기 좋게 식어 있었다. 약사가 준 알약을 4번에 나눠 먹었더니 배가 불렀다. 거실 블라인드를 걷고 창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차서 심호흡을 2번 하고는 다시 닫았다. 소파에 앉아 건너편 아파트를 보았다. 불이 켜진 집이 있었다. 새벽 3시 반.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걸까? 맞은편 저 집에서도 이쪽을 보면서 똑같이 궁금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곧 궁금증이 사라졌다. 냉장고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저 작은 놈이 저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냉장고 모터 소리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꼭 고장난 냉장고가 다시 작동하는 것만 같았다. 불이 켜진 건너집 집에 사람이 있는 게 보였다. 실루엣을 보아 남자인 듯 했다. 실루엣이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걸어보았다.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이 집은 내가 살기에는 너무 컸다. 침실 말고 다른 방을 열어보지 않은 지 한참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저 방들도 청소를 할까? 언제부터 집이 커 보였을까? 아내가 죽고 난 뒤 딸이 집을 나가면서? 아니었다. 어처구니 없이 들리겠지만 냉장고를 바꾸면서였다. 혼자면 혼자에 맞는 크기가 있는 법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침 해가 뜨길 기다렸다. 오늘 쉬었으니 조금 일찍 출근해야지. 출근하기 전에 백발 할머니한테 가서 김밥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점에서 파는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김밥. 박 과장은 그 김밥을 먹으면 초등학교 시절의 운동회가 떠오른다고 했다. 김밥 생각만 했는데도 어디선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해가 뜨는 걸 기다리며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인데 눈을 뜨니 1시가 지나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시기가 잘못되었나 싶어 휴대전화를 보았다. 부재중 전화가 4통, 문자 메시지가 3통. 많이 아프세요? 꾀병원 하려면 좋게요. 전화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집으로 갑니다. 정말 아프신 거예요? 병원은요? 모두 김비서였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기지개를 켜보았다. 팔다리가 쑤시는 것 같기는 했지만 어젯밤보다는 한결 괜찮았다. 지금이라도 출근을 해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김비서에게 전화가 왔다. 어떻게 된 거예요? 늦잠을 잤다고 말한다 해도 김비서가 믿을 리 없었다. 나는 김비서에게 어제 집 앞에서 커다란 목련나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동네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어제 그걸 처음으로 보았어? 김비서가 그래서요 하고 대꾸했다. 어쨌든 어제 꽃구경을 했다고. 그럼 오늘은요?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래서 하루쯤 더 쉬려고. 김비서는 내 생일이 가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해마다 작은 선물을 챙겨주기도 했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싸지도 않은 것으로.
아내가 보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 만한 것으로. 김 비서가 이혼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내는 김 비서를 처남과 맺어주고 싶어 했다. 상처한 남자는 싫어요. 김 비서는 처남을 만나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단번에 거절했다. 그렇지만 그 후 내게 처남과 어울릴지 모른다며 3명의 여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중 한 여자와 처남은 재혼을 했다. 아,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월세로 처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김 비서에게 복집 예약은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바로 답이 왔다. 저 혼자 가서 2그릇 먹었어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사장이 김 비서의 농담을 잘 알아들어야 할 텐데. 침을 삼킬 때 목이 따끔거리는 것 같다. 점심으로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원래 손님이 없는 곳인지 암튼 해장국집에는 손님이 없었다. 젊은 남녀가 낮술을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이 4병이나 되었다. 낮술치곤 과했다. 둘은 서로 언성을 높였다. 나는 밥을 먹으며 둘이 대화를 엿들었다. 싸우는 이유는 누구나 비슷했다. 돈 아니면 오해. 나는 모주를 시키려다 관두었다.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해장국은 먹을만 했다. 안경을 고치려고 거리를 돌아다녔으나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던 안경가게가 보이지 않았다. 부동산에 들어가 내가 사는 아파트의 시세를 물어보았다. 평수가 너무 커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고 중개업자가 말했다. 1년 전에 나온 매물들도 아직 그대로라고. 부동산 옆에 커피 가게가 있었는데 입간판이 커피잔 모양이었다. 거기에 부딪힐 뻔했는데 입간판이 예뻐서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는 생강차를 주문하고 말았다. 생강차도 저희가 직접 담근 거예요. 주문을 받은 아가씨가 수줍게 말했다. 가게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났다. 창가에 앉아 생강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5명의 3명꼴로 안경을 썼고 10명의 1명꼴로 모자를 썼다. 칼국수 가게 앞에 트럭이 와서 멈추었다. 트럭에는 칼국수용 해감 바지락 납품 전문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걸 빠른 속도로 읽어보니 무슨 근사한 암호처럼 들렸다. 저 트럭을 몰며 전국을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바지락 칼국수 가게는 동네마다 꼭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다. 한창 일에 빠져 지낼 때 아내가 그런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다. 당신이 트럭기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당신과 같이 드라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내에게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하라고 윽박을 질렀는데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 밥 먹고 차까지 마셨는데도 아직 낮이었다. 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이 더웠다. 어딜 가야 하나. 커피 가게에서 나와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다. 젊었을 때 보았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주인공이 길 한복판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게 중얼거리던 영화였다. 어디로 가야 하지? 뭘 해야 하지? 그래, 머리부터 잘라야지. 남자 주인공이 독백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니, 실제로 그런 영화를 보았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내 독백이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집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 집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 돌아가자고 생각하는 순간 바닥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게 보였다. 화살표를 따라 걸어보았다.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끌고 가는 노인들 몇이 내 곁을 지나갔다. 화살표는 어느 건물 앞에 끝이 났는데 건물을 아무리 살펴도 화살표를 붙인 곳으로 짐작되는 가게가 없었다.
거참. 건물 앞에 서서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너희도 화살표 따라왔니? 내가 묻자 아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궁금해도.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와본 거죠. 아이들은 뭐가 웃긴지 서로의 얼굴을 보고는 낄낄거렸다. 자세히 보니 두 녀석 다 턱 아래에 딱지가 앉아 있었다. 장난꾸러기들.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키며 심심하면 딱지치기나 해라 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내 농담이 별로였는지 입을 삐죽거렸다. 그러더니 멀리 하늘에 떠있는 에드벌룬을 가리키며 저길 가보자 하고 뛰어갔다.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는 참 재밌는 것도 많구나. 아, 나는 어제 본 목련나무를 한번 더 보고 집에 가서 스포츠 중계나 보련다. 하고 중얼거렸다. 연립주택 쪽으로 걸어가다가 도로 한쪽에 세워둔 트럭들을 보았다. 이 길에는 트럭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해 아파트 분여에서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적도 있었다. 트럭이 인도를 가려서 해가 진 다음에는 길을 걷기가 무섭다는 게 이유였다. 진정서를 낸 뒤 대형 트럭 불법 주차 시 단속합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걸렸지만 실제 단속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플랜카드에 적힌 도로교통과로 전화를 걸까 하다가 참았다. 트럭은 모두 5대였다. 나는 이렇게 큰 트럭이 도로에서 유턴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마지막 트럭을 지나가는데 트럭 아래에 누군가 있는 게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보니 한 할머니가 트럭 뒷바퀴 아래에 누워 있었다. 어르신! 나는 조심스럽게 불러보았다.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쓰러진 건지 알 수 없었다. 조금 더 트럭 쪽으로 다가갔다. 주무세요? 대답이 없었다. 손을 뻗어보았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나는 도로 연석에 걸터 앉았다. 혹시 몰라 조금만 지켜볼 생각이었다. 나는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할 정도로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다. 드라마를 보다가 혼자 울기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딸은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른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라고. 아직까지도 딸의 담임선생님 중 몇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때 5반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번호는 29번이었고 이런 데서 잠들면 큰일 나는데.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눈을 떴다. 거참 시끄러워 죽겠네. 할머니는 잠깐 눈을 붙인 사람을 왜 깨우느냐며 내게 화를 냈다. 혹시 트럭이 움직이라도 해봐요. 어쩌시려고요. 트럭 밑에서 낮잠을 자다 차에 치여 죽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땐 운전기사가 재수없다고 생각했다. 누군들 자기 차례에서 낯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재수없는 사람은 낮잠을 자던 사람이었다. 어쨌든 운전기사는 죽지 않았으니까. 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할머니가 트럭 아래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그러더니 내 옆에 와서 앉았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트럭 아래만큼 시원한 곳은 없다고 했다. 나무 그늘이 있지 않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거긴 개미들이 많아 낮잠을 잘 수 없다고 했다. 회사 앞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보다 머리가 더 백발이었다. 할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네도 참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도 없이 걷는 것을 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할머니의 엉덩이를 보았다. 걷는 모양이 우스꽝스러웠다.
할머니가 앞서갔다 말고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내게 소리쳤다. 왜 안 따라와? 할머니는 비닐하우스 옆에 난 길로 들어섰다. 신발에 흙을 묻히는 게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나도 따라 걸었다. 밭두렁을 뒤뚱거리며 걷던 할머니가 어느 밭 앞에 멈추었다. 삽 한 자루가 땅에 꽂혀 있었다. 여기 밭 좀 가라.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네? 내가 되물었다.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는 땅에 꽂혀 있는 삽을 뽑았다. 그리고 내게 삽을 쥐어주었다. 밭 좀 갈아달라고. 반나절 일당 줄게. 어르신, 전 돈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내 얼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왜 깨진 안경을 쓰고 다녀? 옷은 이게 뭐고? 난 백수인 줄 알았잖여. 그제야 할머니가 왜 나를 그런 눈빛으로 보았는지 알 것만 같았다. 고개를 숙여 옷을 보니 잠바에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다. 여태 이렇게 입고 돌아다녔다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도와주려고 했지. 할머니가 삽을 도로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는 게 보였다. 할머니의 손을 보자 두어 시간 삽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돈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밭은 갈아드릴게요. 할머니는 밭을 갈 거면 일당을 받고 아니면 그냥 가라고 호통을 쳤다. 노인네가 목소리도 컸다. 그냥 심심해서 그래요. 나는 바짓단을 양말 안에 넣었다. 그려? 심심하면 해. 심심하면. 나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삽질을 하며 일원과 고랑을 만들었다. 그러다 문득 왜 평평한 땅에 심어도 될 것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두둑을 만들어 심는 건지 궁금해졌다. 땅이 조금 더 솟아있다고 뿌리가 더 잘 자라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나는 밭두렁에 앉아 내가 삽질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가드느기니 아무데나 심어도 상관없잖아요. 할머니는 내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나는 내 나이를 말해주었다. 할머니가 당신의 나이를 내게 말해주었다. 나보다 18살 위였다.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제 그런 건 스스로 답을 찾아야지.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라니. 나는 할머니에게 18살이면 거의 어머니 뻘이라고 대꾸했다. 전 아직 젊다고요. 내 말에 할머니가 화가 났는지 삽질을 더 힘껏 하라고 타박했다. 흙이 잘 뒤집혀야 땅이 숨을 쉰다나. 나는 보란듯이 깊게 깊게 삽질을 했다. 안에 있는 흙이 밖으로 나오도록. 더 진하고 더 촉촉한 흙들이었다. 삽질을 하면서 할머니와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질문하면 할머니는 답하고 할머니가 질문하면 내가 답하고. 어르신, 여기 뭘 심을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그런데 백수도 아닌데 대낮에 왜 혼자 있어? 전 콩 엄청 좋아하거든요. 콩 심어주세요. 참, 회사는 그냥 땡땡이 한번 쳐봤어요. 내 밭이야. 내 맘대로 할래. 그런데 무슨 콩 좋아해? 전부 다요. 울타리콩, 강낭콩, 밤콩. 콩 이야기를 하자 갓 딴 콩을 잔뜩 넣은 밥 생각이 났다. 회사 안 가니까 좋아? 네, 좋아요. 뭐 하는 회사인데? 양말 공장이에요. 왜 양말이야?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 나는 사장이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주었다.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봐. 뭐가 가장 많은지. 와이셔츠야, 팬티야, 아니면 양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항을 하나 완성했다. 나는 삽을 땅에 꽂고 거기에 기대어
내가 완성한 일항을 내려다보았다. 폭이 점점 좁아졌다. 땡땡이 친이 부인한테 눈치 안 보여? 10년 전에 보냈어요. 암이요. 다시 삽을 들었다. 이번 일항은 더 예쁘게 만들리라. 괜찮아. 난 남편, 자식세 먼저 보냈어. 죄송해요. 내 남편이 죽었다는데 왜 자네가 죄송해?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에 커피 2잔이 배달되었다. 이거 먹고 해. 커피 배달을 온 아가씨는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였다. 미성년자가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 나는 아가씨에게 어느 다방에서 온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할머니와 아가씨가 동시에 웃었다. 내 손녀야. 할머니는 손녀에게 커피값이라며 5,000원을 주었다. 자는 이따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 들어가서 공부해. 손녀가 내게 묵례를 하고는 떠났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나도 저렇게 예쁜 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영영 나를 안 봐도 좋으니 제발 손녀만은 낳아주었으면. 딸을 닮으면 무척 예쁠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되면 딸도 나를 그리워하게 될까? 나도 모르겠다. 커피가 맛있네요. 할머니가 보온병에 남은 커피를 4잔에 따라 주었다. 커피를 마신 다음 나는 일항을 2개 더 만들었다. 할머니는 내가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부터 삽질하는 속도가 달라졌다며 손녀가 커피에 약을 탄 건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했다. 정말 일당 안 받아?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럼 내가 저녁이라도 사줄까? 내가 만든 일항이 셋, 할머니가 오전에 만든 일항이 셋. 밭이 아주 예뻐졌다. 할머니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짜장면을 배달시켰다. 식당에 가기엔 내 옷이 너무 더러워서. 할머니가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밭두렁에 앉아 있었더니 옷이 이렇게 됐어. 엉덩이에 젖은 흙이 묻어 털리지가 않았다. 괜찮아요. 여기서 저녁을 먹으면 정말로 회사 땡땡이 친 기분이 날 것 같아요. 짜장면 2그릇이 배달되었다. 종업원은 짜장면을 내가 만든 일항 위에 올려놓고는 빈 그릇은 늘 두는 곳에 두세요. 하고 말했다. 중국집 상호를 보니 가끔 내가 시켜 먹는 집이었다. 할머니와 나는 짜장면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이런 참 술을 시켜줄 걸 그랬나? 나는 괜찮다고 했다.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수건을 걸쳐둔 나무 아래에서 물병 2개와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왔다. 컵은 지저분했다. 할머니가 물병을 열어 차례로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게 술이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술인 모양이었다. 오래간만에 먹는 소주였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양파를 춘장에 찍어 먹었다. 난 짜장면이랑 가져 먹는 소주가 제일 맛있어. 술만 모르는 놈들이나 짬뽕이랑 먹지. 할머니가 말했다. 마주보고 있으니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면 꼭 이렇게 늙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주 한 잔에 짜장면 한 젓가락. 먹다 보니 속이 계속 들어갔다. 안경은 왜 깨졌어? 누구랑 싸웠어? 나는 믿기지 않겠지만 벌레와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그 벌레 참 아팠겠다 하고 말했다. 내일은 출근해. 땡땡이는 딱 하루면 좋아. 나는 이틀째 땡땡이를 치는 거라고. 내일도 또 땡땡이를 치고 싶을까봐 실은 무섭다고 말했다. 양말 만드는 게 뭐 무서워? 가서 만들면 되지. 할머니가 4잔의 소주를 채웠다. 어르신 말이 맞네요. 할머니와 나는
지는 해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건배했다. 노을을 보면서 근사한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해가 지는구나 라는 평범한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목련나무가 있는 연립주택에 살았다. 나는 할머니를 그곳까지 배웅해 드렸다.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니 놀라워요. 할머니가 목련을 올려다 보았다. 뭐가 놀라워? 난 작은 나무들이 더 놀라워. 그건 해마다 자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 목련나무 아래서 할머니와 나는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에 할머니는 내게 이런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다. 앞으로 회사 땡땡이를 치고 싶은 날이면 132동 104호로 가보라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몰래 엿들어 보라고. 오전 10시 아주 목소리가 아름다운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이라고. 나는 일부러 길을 돌아 132동을 가보았다. 햇님 놀이방이라는 플랜카드가 베란다에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누군가의 발자국이 보였다. 민들레꽃이 밟힌 흔적이 보였다. 햇님 놀이방의 동화구연 선생님은 누구일까? 듣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해진다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132동에서 내가 사는 동으로 오려면 호문길을 지나가야 해서 나는 어제 갔던 작은 공원을 다시 한번 들렀다. 누군가 자갈 위에 벚꽃을 뿌려놓았다. 바람에 날려온 것 같지는 않았다. 자갈 하나에 꽃잎 하나씩 올려 있었으니 나는 양말을 벗어 신발 안에 넣었다. 그리고 신발을 양손에 들고는 자갈길을 걸었다. 걸으면서 매기의 추억이란 노래를 흥얼거려 보았다. 금잔디를 사람 이름으로 알다니 웃음이 났다. 자꾸 걸으니 어제보다 덜 아픈 것 같았다. 그래도 아프다고 하고 엄살을 부려보았다. 작품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윤성희 작가는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레고로 만든 집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소설집으로는 레고를 만든 집, 거기 당신, 감기, 웃는 동안이 있고 장편소설로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현대문학상, 이수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